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그야말로 만능공학자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1세대 드론 연구자이시고요. 지금도 드론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그것도 초고속으로 달리는 자율주행 레이싱카 연구도 하고 계시고, 최근에는 비행기를 조종하는 로봇 연구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심연철 교수 함께 만나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 남들은 한 가지 하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십니까? 예, 여러 가지를 하긴 하는데 가만 보시면 다들 비슷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뭐가 비슷하죠? 혼자서 나는 비행기, 혼자서 가는 차, 이 모든 걸 혼자서 가게 할 수 있는 로봇.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대신해서 조종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는 게 하나의 맥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저희 이 프로에 로봇 공학자도 나오신 적 있고, 예, 맞습니다. 자율주행차 연구자도 나오신 분 있고, 다 따로따로 하시는데 그 모든 걸 다 하시잖아요. 예, 한 우물을 파는 것도 좋긴 하고요. 근데 우물을 파다 보니까 서로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손재주가 좋으셨죠? 손재주가 아주 좋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죠? 항상 만드는 걸 좋아했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기계 분해했다가 예, 조립하고 예. 그죠? 항상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그런 스토리들이 있는데 어렸을 때 나 분해해봤다, 예, 만들어봤다. 저희 아버님이 이런 걸 좋아하시고 많은 영향을 받아서 이런 거를 만들어 볼 수 있는데 큰 어렸을 때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버님도 그걸 좋아하셨어요? 네, 아버님도 공학자이셨고요. 어머님도 공학자이시고. 아주 집안이 그러시구나. 예, 그래서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시작하신 게 드론 연구라고. 대학원 때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미국에서 그때 시작한 연구를 시작해보자. 그렇게 좋은 주제를 제시를 하셔서 제가 사실 굉장히 막막하고 어려운 연구지만 어렸을 때부터 나누는 장치들을 좋아해서 이건 학교 연구를 한다면 요즘 말로 덕업일체, 그러니까 실제로 좋아하는 거랑 연구하는 거가 이제 일치하는 거니까 꼭 해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하겠다고 주장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언제쯤입니까? 그게 91년이죠. 1991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91년이면 드론이란 개념조차도 좀 생소할 때 아닌가요? 예, 그 당시에는 드론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흔히 RPV라고 불렀는데요. 그게 리모트 파일럿 비클이라고 그래서 원격 조종 비행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무인 항공기, UAV, 드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드론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드론이라는 뜻은 원래는 찾아보시면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저희 수펄이라는 뜻이 하나 있고 하나는 의성어라고 그래서 윙윙거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윙윙 소리가 네. 드론 그러나요? 드론이 나는 걸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한번 5월 달에 꽃옆을 지나가니까 딱 드론 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봤더니 벌들이 벌 소리가 딱 정말 이런 맞아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럼 그런 소리에서 따온 용어가 드론이란 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앞에 말씀하신 게 뭐였죠? 그게 약간 이제 두 가지 설인데 하나 설은 이제 영국에서 처음 만든 무인항공기를 퀸비라고 불렀다고 그럽니다. 영국에 그때 여왕이시고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왕벌이니까 영국이 여왕이면 우리는 왕이다. 그래서 이제 수펄이 된 거죠. 이제 여왕 비렬이니까 수펄에서 드론이 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드론 아닙니까? 예, 그죠? 이게 저 연구실에서 직접 실험용으로 설계한 드론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좀 작은데 여기 보시면 프로펠러 달려 있고 날개가 4개가 달렸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죠? 예, 이 정도 부품만 있으면은 납땜하고 좀만 세팅해 주면 비행이 되거든요. 그죠? 그럼 한 반나절이면 만들죠.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이거 만드는데 몇 년 걸리셨다고? 그렇죠. 그 당시에는 CPU가 컴퓨터죠. CPU가 이만했었어요. CPU가 이만했고 센서는 또 이만했고 배터리도 이만했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합치니까 차만한 드론이 나오거든요. 자동차만 자동차만 한 거. 그거를 실험하려면 할 데도 없고. 어떻게 날려요 그걸? 그 바깥에서 멀리 떨어져서 위험하니까 떨어져서 이렇게 보고 하죠. 요즘 이런 드론들은 코앞에서 날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심 교수님이 드론 비행을 처음 성공하신 게 99년? 예, 99년입니다. 99년 가을 한 11월쯤이었는데요. 그때 그 철문 뒤에 숨어서 잘 나나 보면서 비행했었는데 그 기억이 지금도 많이 납니다. 철문 뒤에 숨어서. 왜냐하면 프로펠러에 맞으면 위험하니까. 위험하거든요. 그때는 또 드론도 아니고 헬리콥터였어요. 헬리콥터였어요. 예, 이렇게 생긴 드론은 옛날부터 있긴 했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쓰이진 건 2010년대 이후고 그렇죠. 그 전에 헬리콥터를 많이 썼었어요. 헬리콥터는 블레이드라고 하죠. 날개가 크기 때문에 작은 헬리콥터라도 맞으면 상당히 많이 다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철문 뒤에 숨어서 실험을 합니다. 그게 미국에서죠? 네, 미국의 다 박사과정 공부하실 때? 때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99년 그 시점이 그러면 세계적으로도 거의 최초인 겁니까? 어떻게 되는 그때도 미국에서는 뭐 몇몇 대학 했었죠. 뭐 MIT라든가 스탠포드 같은 탑 대학들만 조금 성공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 논문을 썼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 많이 보이고 뭐 다운로드 받아서 보내달라고 그러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헬리콥터의 이 조종 작동 원리를 다 알아야 되겠어요? 예, 제가 독학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학부가 기계공학이긴 한데 예. 항공 분야를 이제 하고 싶다 보니까 예. 원서를 하나 사다가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이제 다 읽어보고 독학을 했죠. 조종술도 독학을 하고. 조종술도? 예, 예. 그럼 헬기 조종을 할 줄 아세요? 뭐 진짜 큰 거 말고 이제 작은 거 우선 조종 말씀인데 배웠죠. 예, 혼자서 독학을 해서 잘 배우고 드론도 잘 날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라이센스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드론이라고 그러면 사람이 타지 않고 무인 조종으로 나는 비행체를 드론이라고 부르면 예, 되나요? 요즘에 이게 드론을 학술적으로 이제 UAV라고 그러거든요. Unmanned Aerial Vehicle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젠더 뉴트럴 때문에 Unmanned라고 그러면 또 man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man이 아니고 Uncrewed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정확한 뜻은 뭐냐면은 사람이 안 타는 거긴 한데 좀 더 파고들면 그게 아니라 조종사가 타지 않는 장치. 나중에 드론 택시가 나오면 승객은 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승객은 사람이니까. 조종사가 없죠. 예, 그러니까 조종사가 안 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인 조종이었다가 네. 자율 조종이었다가 이게 다 예. 되는 거죠. 조종사가 안 타면은 조종사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소프트웨어가 다 하면은 이제 완전 자율 드론이 되는 거고요. 원격 조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눈으로 보고 가는 게 흔히 날리시는 방식이고 요즘엔 또 이제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카메라를 달아서 무선으로 오는 영상을 보고 조종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FPV라고 그러기도 하고 좀 더 본격적인 드론들은 카메라 오는 거를 정말 조종석 같이 생긴 데 앉아가지고서 조작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본격적인 드론, 군용 드론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용 드론들이 그렇게 예, 하죠. 군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하마스, 맞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매일처럼 보도를 보면 드론이 날라서 뭐 수도 모스크바를 예, 맞습니다. 공격하고 바로 그런 게 그거 예,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어. 그 뉴스를 보시면 사실 드론이 세 가지 드론이 동시에 나와서 예. 저기 잘 민간 잘 모르시는 분들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수도를 공격했다는 드론 중에는 정찰기 같이 큰 드론도 있고요, 자폭 드론도 있고요, 아니면 또 흔히 뉴스에 나오는 것 같이 작은 드론이 카메라를 달리면서 날리는 우리가 많이 보는 촬영용 드론, 그렇죠. 그거랑 또 다른 드론은 카메라를 보면서 레이싱 같이 조종해가지고서 공격하는 또 그래서 한 서너 가지 드론이 동시에 다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즈 규모도 맞습니다. 예. 차이가 많고 예, 예. 정말 비행기처럼 날리는 것과 헬리콥터처럼 날리는 것과 종류가 다양하군요. 그렇죠. 예, 날개 달린 흔히 말하는 고정형 항공기라는 고정기계 항공기 그런 것도 있고 회전기라고 부르는 게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서도 헬리콥터형도 있고 아니면 요즘 흔히 말하는 멀티로터라고 부르는데 이건 프로펠러 4개 있으니까 이런 형태의 멀티로터, 쿼드로터 이런 것들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쟁 얘기하면서 군사용 얘기했지만 그거 말고도 배달 드론도 있고 예, 배달 드론도 있습니다. 농약 뿌리는 드론도 있고 있습니다. 예. 이 활용도가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날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요. 저희가 흔히 로봇 공학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로봇의 가장 큰 경쟁 상대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잘했거든요. 모든 거를. 근데 이 사람이 못 날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드론이 하는 것이 굉장히 널리 쓰이게 됐죠. 네. 교수님께서는 또 실내용 드론을 개발하셔가지고 2019년, 20년 과기정통부의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 대회에서 우승을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예. 우선 이 대회는 이게 무슨 대회입니까? 이게 실내에서 비행기가 난다는 거 생각을 못 하지 않습니까? 비행기 일본대로 크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드론이 작아지면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작은 드론들도 실내 비행이 가능하게 됐거든요. 이건 뭐 얼마든지 여기서 날릴 수 있죠. 근데 굳이 실내에서 왜 날리냐? 요즘 가끔 보시면은 지하에서 사람들이 실종된다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전쟁 보시면은 지하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데는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데는 드론이라든가 지상 로봇이 가서 해야 되는데 이 실내에서 자기 위치를 측정하고 자동으로 이동하는 기술, 꼭 드론뿐만이 아니라 지상 로봇들도 같은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이 2010년도쯤에
저 꼭 그걸 성공하고 싶었는데 그 탄광에서 일하시는 광부님들을 네, 도와드리는 네. 채탄 로봇을 개발했었어요. 채탄? 탄을 캐내는 거죠. 로봇. 예, 예. 그거를 좀 완성을 다 못했는데 과제가 좀 잘못 이슈가 있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처음 저희가 발견한 이슈가 실내에서 로봇이 동작하는 기술을 개발해야겠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이 쭉 그쪽에서 관심을 가져서 연구를 했었고요. 마침 그 2018년 그때 미국의 그 나사에서 그 미국에서 하는 실내 자율비행하는 로봇, 자율주행하는 로봇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하는 대회가 있었어요. 예, 챌린지라고 하는 거. 예. 저희 연구실에 연락이 왔어요. 나사에서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JPL이라고 하는 제트준 연구소 팀이랑 같이 협력을 해서 거기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마침 기회가 잘 되고 또 저희 학생들이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서 우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실외에서 비행하는 드론과 실내에서 비행하는 드론에 무슨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까? 뭐 비행하는 원리는 다 같죠. 뭐 똑같겠죠? 바람을 이렇게 뿜어서 반대로 예. 뜬다 뭐 대충 그렇게 해서 되는 건데, 근데 이 실내에서 하려면은 실외의 드론, 저희 드론이 본격적으로 쓰이긴 게 1995년쯤이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쓰고 있는 GPS가 일반에게 공개가 됐어요. GPS. 예, 우리가 내비라고 부르는 거. 위치 추적하는 그거죠. 예. 잘 생각해 보시면 그때쯤 내비가 나왔거든요. 우리가 내비게이션. 예, 내비라고 부르는 것들. 근데 이 드론이 나는데 밖에서 자기 위치를 측정하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어려운 방식으로 했거든요. 전파를 이용하고 뭐 심지어 별을 관측하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근데 그런 게 이런 작은 드론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GPS는 굉장히 작거든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한 1cm, 1cm 밖에 안 되는 작은 이 안테나가 드론 GPS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 실외는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실내는 GPS가 안 들어오죠. 실외는 위성이 GPS 예. 역할을 해주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실내는 그게 차단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전파가 라디오는 전파가 들어오지만 GPS 전파는 굉장히 직진성이 강해서 실내는 안 들어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위치 추적을 못 하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카메라를 쓰는 방법도 있고요. 또 요즘에 말하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뭐 라이더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을 써서 실시간으로 위치를 측정하는데 이게 GPS보다 좀 더 제가 계산할 게 많아요. 알고리즘도 복잡하고요. GPS는 정말 복잡한 시스템인데 저희가 쓰기는 쉬워요. 그냥 칩을 하나 사가지고서 전원 연결하고 딱 키면 바로 신호가 나오거든요. 물론 그렇죠. 거기에 들어간 코드는 많죠. 제가 하진 않지만. 근데 뭐 GPS 시스템을 일일이 다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구축이 돼 있는 맞습니다. 거니까. 네. 그런데 그래서 실내용은 그게 아니다 이거죠? 실내는 GPS가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 실내 비행이 좀 어려웠죠. 그 어려움을 극복하신 공로로 우승을 하신 거네. 예, 맞습니다. 그 과기영정부에서 그때 마침 너무 좋은 그 대회를 만들어 주시고 예. 또 저희가 또 우승하면서 또 후속 지원금이 굉장히 컸어요. 뭐 10억이 넘어가는 큰 돈이라서 저희가 그 예산 가지고서 연구를 굉장히 활발하게 할 수 있었고 네. 뭐 자율주행 레이싱 쪽도 확장할 수 있었고. 그럼 네, 그 실내용 드론은 별도로 이제 또 새로운 용처가 생기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지하에서 사람을 찾는다든지 뭐 이런 등등으로? 실내에서 하는 드론들은 몇 가지 용처가 있는데요. 그 큰 동굴에서 실종자가 발생했다라든가 동굴 실종자. 네, 아니면 동굴 자체를 뭐 측량한다든가 쓸 수가 있고요. 탐사할 때도. 맞습니다. 예. 그래서 무슨 다큐멘터리 보시면은 지하의 동굴이 굉장히 크고 뭐 수직경도 막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막 못 지나가는 데도 있고 그렇죠. 그런 데를 탐사할 수 있는 드론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건 이제 자연 탐사하고 이제 군사용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지하 땅굴이라든가 예. 갱도에서 뭐 그 찾는다든가 아니면 민간인이 실종됐다 그러면 민간인을 찾아서 구조한다든가 하는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을 날아다니는 그런 드론, 뭐 동굴에서 탐사하고 그러는 거는 무인 조종이라기보다 자율 비행을 해야 되겠어요. 예, 맞습니다. 예. 사실은 많은 드론들은 다 원격 조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제로 말씀하신 그런 대회도 국내에서 이 드론 뭐 챌린지라고 많이 대회를 하시는데요. 대부분 팀들은 다 원격으로 해요. 그죠. 뭐 원격도 좋죠. 예. 사람만큼 또 훌륭한 또 조작자가 없으니까요. 근데 원격을 하는 문제는 뭐냐면 좀만 멀리 가면은 전파가 안 가요. 네, 딱 90도 꺾이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 이제 하는 방법들은 거기다가 뭐 통신 중계기 놓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아무래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개발한 자율 자기 위치 치기 기술 또 자율 탐사 기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드론을 어디다가 놔두면 예. 동력만 키면 예. 혼자 알아서 떠가지고 예. 캄캄한 동굴을 혼자 돌아다니면서
다 그 지도도 그려주고 맞습니다. 그런 정도의 드론이 만들어졌다. 예, 실제로 개발이 됐고요. 어.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육군에서 그런 대회를 한번 하셨었는데 저희 팀만 드론이 그때는 탱크였는데 자율로 다니면서 미로 같은 데를 잘 다니면서 목표물을 찾는 뭐 그런 걸 잘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드론 기술 발전도 아주 비약적으로 성장했군요. 그러니까 예, 최근 20년 동안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드론 산업의 어떤 그 세계적인 수준은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근데 중국이 최강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 우리나라의 이런 학술적인 역량은 사실 우수하거든요. 네, 네. 그렇지만 이제 드론 산업이라는 거는 결국 얼마나 경쟁력 있는 부품 제품을 만드냐는 건데 그 중국이 유리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건비도 싸고 또 들어가는 각종 장치들을 다 원재료도 깔고 앉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중국 정부도 많이 지원한 것 같고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 이제 슬슬 그쪽이 우수해지더니 지금은 국내에서는 뭐 거의 많은 회사들이 있긴 있는데요. 대부분 보시면 다 부품들은 뭐 중국산이고 그죠. 예, 설계라든가 조립만 국내에서 하는 예.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제품도 중국계 워낙 싸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가만 보시면 우리나라가 카메라 기술도 훌륭하고 센서 기술도 훌륭하고 뭐 CPU, AP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도 다 기술이 훌륭한데요. 예,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산업 구조가 이제 그런 그 이런 작은 산업들을 처음부터 회사들이 참여한다기보다는 좀 큰 산업을 참여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그렇죠, 산업 그렇죠. 구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뭐 우리나라가 꼭 그런 산업을 안 해도 뭐 잘 하고 있고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도 있고 하지만 근데 이런 신기술을 이렇게 딱 이렇게 그냥 기회가 올 때마다 놓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드론 산업의 미래는 이른바 날아다니는 자동차 그거 예. 아닙니까? 예, 날아가는 자동차 요즘 아니면은 플라잉 카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예, 예. 이제 정말 나르는 차도 있어요. 음. 그 차가 바퀴도 있고 날개도 있고 해서 변신하는 것들이 또 있고 저도 하나 만들었거든요. 제가 세계 최초의 자율 주행과 비행이 되는 차를 오. 만들어서 예, 실제로 뭐 약간 테스트 해봤고요. 땅에서는 예. 바퀴로 자동차처럼 자율 주행하다가 예, 예. 날개가 탁 나와가지고 예, 예. 또 자율 비행을 하고. 예, 맞습니다. 이야, 저희 연구실이 자율주행과 비행을 다 하니까 굳이 다른 사람과 협력할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다 만들어서 예, 예. 개념을 보여드린 적도 있었고요. 예. 근데 그거보다도 이제 플라잉 카라고 그러는 게 카가 꼭 바퀴 달린 차뿐만이 아니라 내가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는 개인 이동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죠. 요즘에는 말하는 UAM이라는 게 그런 좀 얼반 에어리어 모빌리티라고 그래서 도심형 예, 맞습니다. 예. 이동수단이죠. 예, 예. 항공 이동수단. 예, 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죠. 예, 그래서 뭐 2020몇 년까지 하신다고 뭐 하고 계신데, 음. 근데 하늘을 나는 게 멋있지만 또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위험하죠. 뭐가 추락을 하면은 타고 계신 분뿐만이 아니라 지상에 있는 또 그렇죠.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항공기는 기술이 있는 거와 별도로 이거가 정말 안전한가를 따지는 그 인증 체계가 예.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예. 그거를 실제로 구현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그게 가능할까요? 뭐 기술적으로는 이미 어저께도 했고 작년에도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뭐 오늘 집에 가는데 타고 간다. 그럴 날이 되려는 건 한 제가 보기에는 한 5년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헬기를 부를 수는 있어요. 예, 그렇지 물론 않습니까? 헬기는 예, 있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헬기가 지금 안 쓰이는 이유가 헬리콥터는 비싸고요. 소음이 심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은 전기 수직 비행체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싸고 그다음에 소음이 작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와서 또 비행할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좀 안보 환경도 있고 안보. 예, 워낙 또 국내 여기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또 기존 체계가 또
쟁쟁한 체계가 많이 있습니다. KTX도 있고 차들도 잘 돼 그렇죠. 있고. 경쟁이 맞습니다. 되니까. 그래서 시범 사업 같은 거는 뭐 당장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정말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이게 그 서스테인 하려면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 강남에서 인천공항을 예, 예. 굳이 그걸 타고 네. 또 비용도 비싼데 그렇게 예. 가야 되느냐 예.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얼마 전에 뭐 업체가 그런 거 한다고 했는데 뭐 10몇만 원, 20만 원 하거든요. 예. 헬리콥터를 이용하는 게. 예, 근데 인천공항에 제주도가 5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드론이 뭐 보편화되면서 생기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무슨 그냥 불법 촬영, 맞습니다. 뭐 사생활 침해, 뭐 또 공항 근처에서 뭐 드론 막 떠갖고서 비행에 차질 주는 거 안전 문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 같은 연구자들이 처음 개발할 때는 이게 신기하다, 개발해봐야지 이렇게 하고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이게 아무나 쓸 수 있게 되면은 꼭 잘못되게 쓰시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생기죠. 알든 모르든 간에. 예.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비행 금지구에 날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이걸 가지고서 뭐 불법 촬영에다 걸리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불법 드론을 감지하고 거기에 대해 대응하는 기술도 연구를 저희 연구실도 하고 있습니다. 불법 드론을 또 잡는 드론. 맞습니다. 그걸 또 이제 안티 드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안티 드론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연구실이 한 10년 전에 다른 분들은 이제 드론 날리기 바쁠 때 저희는 드론을 날릴 줄을 아니까 자기가 드론을 아무나 날리면 이거를 또 제한도 하는 게 필요할 텐데 하고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개발을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드론과 관련된 여러 연구를 진행하셨고 동시에 자율주행차 연구는 언제부터 또 시작하신 거예요? 이런 거 차 좋아하시는 분들이 비행기도 좋아하고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예. 저도 좀 그런 좀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저도 차도 되게 좋아하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미국에서 달파라고 하는 기관에서 요즘 우리나라에서 챌린지 많이 하는데 그 챌린지의 원조격이 되는 그랜드 챌린지라는 게 있었어요. 2004년 5년에 했던 건데 그 사막을 뭐 240km를 자율주행하라는 거예요. 미국은 스케일이 커서 240kg이면 대전에서 저기 뭐 춘천까지거든요. 그렇죠. 거기까지 가는 거를 완전 자율로 하라는 거예요. 예. 2004년에는 아무도 못했는데 2005년에 성공들 많이 했어요. 어.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그런 대회가 이제 미국에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참여가 어려웠었어요. 제가 이제 카이스트 교수로 옮기면서 그걸 못 하고 있다가 2009년에 또 국내에서 자율주행 그 대회를 시작하셨거든요. 저희 연구실도 관심이 많았고 또 자율 비행과 주행이 비슷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슨 뭐 카메라를 통해서 주변을 다 살펴야 되고 뭐 등등은 비슷하겠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이거 로봇이라고 생각을 할 때 로봇은 인지 판단 제어한다고 그러거든요.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어떻게 할지를 판단한 다음에 이제 제어를 바퀴를 조정을 할지 프로펠러를 조정할지 거기에 따라서 드론이 로봇이 되고 이제 차가 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연구를 해서 참여를 했었고요. 그동안 10년 이제 14년 연구를 한 거죠. 뭘 하도 14년 연구를 하면 엑스퍼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뭐 한 2년 전에는 뭐 1등도 하고 올해는 또 2등 하고 또 레이싱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2009년부터 시작됐군요. 그것도 맞습니다. 방금 표현하신 레이싱이라고 하는 거는 자율주행차 개발은 뭐 요즘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에서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레이싱카라면 시속 막 300km 이렇게 달리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까? 그 레이싱 그렇습니다. 저희 차가 300km, 시속 300km까지 자율 주행가 가능하고요. 그 레이싱을 왜 하냐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하는 것보다도 기본적인 세계적인 레이싱을 하던 이유는 자동차의 많은 부분을 더 개발하는 엔진이라든가 뭐 변속기, 타이어, 자동차의 형상, 뭐 쉐시라고 부르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극한으로 밀어붙여서 기술을 개발하는 측면이지 않습니까? 제일 앞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성능이 좋은 엔진, 가장 성능이 좋은 바퀴, 타이어 이런 것들. 근데 거기에 요즘에 가장 성능이 좋아질 건 뭐냐? 자율주행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자율주행 알고리즘이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렇습니다. 300km이기 때문에 좀만 잘못돼도 차가 정말 박살나죠. 박살이 납니다. 그렇죠. 저희도 한번 바퀴 한두 개를 살짝 했었는데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뭐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저희 다른 팀 한 차가 대파된 팀은 뭐 1억이 넘게 나오고요. 거의 차를 뭐 새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굉장히 뭐 아프죠. 그런 정말 좀 아픕니다. 마음도 아프고 그런데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는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 도로에서는 300km 달릴 일 당연히 없고요. 없지만 네, 그러면 큰일 나죠. 없지만 이런 연구를 해놔야 예, 예. 훨씬 더 안전하고 예, 예. 제어가 잘 되는 자율주행 기술이 개발되는 예,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독일 같은 나라는 이미 그 아우토반이라고 300km를 달릴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예. 저희 같이 하는 연구팀 중에 독일 대학이 잘해요. 이 사람들은 300km가 나 어저께 해봤어 이런 거거든요. 어저께 아빠 찾고 해봤어 이런 거기 때문에 300km가 그렇게까지 생경한 숫자는 네, 아니고요. 네. 저희는 뭐 100만 넘어가도 이제 조심해야죠. 지금 우리 서울 시내에도 예. 자율주행 버스가 지금 예, 시범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물론 굉장히 좀 천천히를 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연구를 위해서라도 300km짜리 빨리 달리는 이런 연구들이 최첨단의 여러 가지 기술력들을 개발해 놓으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당장 우리나라도 또 독일 같은 나라 수출도 해야 되거든요. 거긴데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자율주행 기술은 뭐 100km밖에 안 된다. 그러면 독일에 사시는 분들은 안 사겠죠. 예, 예. 우리나라에서 유럽 시장도 봐야 되고 미국 시장도 봐야 되고 다 봐야겠지만. 알겠습니다. 예. 그나저나 그럼 그 300km 달리는 그런 그 자율주행 그 대회에 나가시잖아요. 예, 예. 국내에서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어디서 합니까? 국내 저 차는 외국에 있습니다. 제가 갖고 올 수도 있는데요. 워낙 어. 차 그 이동 비용이 뭐 비싸고요. 또 외국에서 또 주최 측이 굉장히 차도 관리를 잘 해주시고 또 연습 기회도 많이 주시기 때문에 그 덕분에 그 세계 유수 레이싱 트랙 몇 군데를 가봤어요. 어렸을 때 레이싱 그런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예, 사실 예. 꿈이 이루어진 거죠. 어. 그래서 작년 올해는 뭐 그 이탈리아 그런 데도 행사가 있고 또 미국에서 라스베가스에 행사도 있고 또 이 레이싱의 메카라고 불리는 미국의 그 인디애나폴리스의 레이스 트랙이 있거든요. 예, 예. 거기에서 저희 차를 운전해 보는 또 그런 또 영광도 있었습니다. 그런 진짜 레이싱 대회가 열리는 그 트랙에서 예. 연습들을 하는 거군요. 예, 예. 자율주행으로. 예, 거기 태극기가 걸렸는데 제 생각엔 아마 태극기가 처음 걸리지 않았을까. 우리나라는 레이싱 팀도 없고 레이서도 안 계시거든요. 네. 자, 드론 연구, 그다음 자율주행차, 게다가 자율주행 레이싱카. 예, 예. 그다음에는 예, 예. 이제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처럼 생긴 로봇, 예, 예.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걸 또 하신다고요? 그 휴머노이드 로봇은 나온 지 꽤 됐고요. 아, 그럼요. 사람이 생각하는 로봇의 원형이죠. 네. 로봇이라는 게 원래 사람의 본을 따서 일을 시킨다 뭐 그런 컨셉이었지 않습니까? 두 발로 걷고 예. 두 팔로 뭐 작동하고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두 발로 걷는 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예. 중요한 기술입니다. 잘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예. 저는 이제 그분들이 잘 하시니까 나는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저 말씀드리는 자율 비행, 자율 주행 이런 거를 다 일일이 뭘 만들어서 하는 게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연구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약간 우리말에 흔히 말하는 귀찮으면 안 된다. 예. 귀찮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뭔가 대신하는 게 있거든요. 예. 네. 걸어갈 수 있는데 차 타고 가는 거잖아요. 예. 그 빠르고 편하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매번 개조를 해야 되나? 우리 사람은 앉아서 하는데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주 간단한 생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유치한 생각일 수도 있고 아주 복잡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로봇이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자율 비행 비행기를 만드는 것보다 예, 예. 기존에 있는 비행기를 맞습니다. 예, 로봇이 운전하면 자율 비행이네요. 예, 그렇죠. 사람 입장에서는. 예, 예. 예. 조종이라는 게 흔히 생각하시기에 저 넓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말도 얼마큼 맞는데요. 실제 비행하는 절차는 굉장히 절차가 많아요. 이걸 다 외워야 되고 틀리면 큰일이 나고 계속 뭐 그 모든 규정들을 외우고 이해해야 되고 또 그 수만 시간 비행하신 조종사님들도 매번 체크리스트를 봅니다. 그렇죠. 한 번 실수하면 큰일 그렇죠. 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 체크리스트를 보고 기억하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건 사실 기계가 잘하는 거죠. 로봇이. AI가 잘하죠. 그렇죠. 컴퓨터 잘하는 거죠. 사람은 하나 까먹지만 얘는 안 까먹고. 네. 그렇기 때문에 가면 이거 재밌는 문제다. 예.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긴 하겠지만 특히 항공기가 매력적인 게 말씀드린 것 같이 항공기 내 조작이 로봇적인 게 은근히 많아요. 다 외워야 되고 복창해야 되고 실수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은 기계가 잘하기 때문에
이제 도전은 뭐였냐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사람만큼 정확하게 잘 찝고 조종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많은 규정들을 다 외우고 구현하는 거. 앞에 부분은 전통적인 로봇 문제거든요. 열심히 하면 될 수도 있는데 아직 잘해지지 않아요. 근데 또 하나 문제는 두 번째 문제는 AI 문제거든요. AI 문제가 답보 상태였죠. 불과 3, 4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뭐 인식하는 건 잘했는데 예. 여전히 사람과 같이 복잡한 상황들 여기 많이 있는 이 책들을 다 이해하는 것들은 AI가 못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GPT 같은 기술이 나오면서 생성형 맞습니다. AI들. 이게 물어보시면은 GPT가 기본에 갖고 있는 정보만 갖고 물어만 보더라도요. 굉장히 많은 항공 지식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좀 특화시켜가지고 정말 항공에 필요한 지식만 학습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이 비행기에 대해 조종하는 거를 만들어 해봐라라고 시키면 조종을 하겠죠. 그래서 그 두 개를 결합을 시켜서 저희가 한 재작년부터 그 국방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나요? 기본적인 건 돼요. 기본적인 건 되는데 이륙, 비행, 착륙 다 돼요? 저희가 시뮬레이션에서는 했고요. 실제 비행기에서는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군요. 이거는 그냥 하면 되는데요. 되게 위험할 수도 있고 그 법적인 그 회색지대가 있습니다. 규정이 없어요. 그러네요. 예. 로봇이 비행기를 조종해도 되느냐에 대한 규정이 그쵸. 없겠죠. 그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어느 나라 법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해도 되고 어느 나라 법이 없으니까 하면 안 그 되거든요. 네거티브 시스템, 예, 포지티브 시스템. 우리나라가 어떻게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법이 없으니까 해도 되지 않나? 뭐 그런 나라도 있겠죠. 예. 근데 진짜 현행 규정에서는 그 교수님이 만든 로봇을 조종석에 앉혀가지고 예. 사람이 조종하지 않고 예. 비행기를 띄웠다가 그렇죠. 잘못해서 민가에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굉장히 복잡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 외국에서는 미국에서 한번 성공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인간형 로봇은 아니고 그럼요. 전통적인 흔히 보는 그 공장에서 보는 로봇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비행기에 달아가지고서 뭐 기본적인 조작을 하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저희 거랑 달라요. 저희 거는 사람이 같이 생겼고 사람같이 모든 걸 자기가 킬 수 있는데 걔는 사람 조종사가 띄워주면은 그 다음부터 비행하는 거거든요. 이륙은 사람이 해요? 이름은 사람이 그럼 해야죠. 그건 완전하다고 할 수가 그렇죠. 없죠. 사람을 도와주는 장치죠.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분들은 정말 사람들의 목숨, 승객들 목숨 책임을 지고 정확하고 또 비상시에 대응을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예. 오토파일럿이라 부르는 장치는요. 딱 하는 것만 해요. 일정 이상은 안 하고 그렇죠. 이륙도 사람이 해줘야 되고 착륙도 사람이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착륙 후부터 뭐 사람이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 그 이륙 후부터 착륙 직전 뭐 그런 정도입니다. 예. 그런데 교수님이 만드신 건 혼자서 이륙도 하고 예. 또 비행은 물론이고 예. 착륙도 시키고 예. 그리고 활주로를 가서 이게 승객들이 내릴 위치에 되는 그렇죠. 것까지도 가능하다. 예, 저희가 경비행기로 그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요. 그 램프라고 부르는데 활주로 밖에서 시동을 다 걸고 활주로에 진입해서 이륙한 다음에 내려서 다 엔진까지 끄고 나오진 못해요. 저희 로봇은 안전뱅이에요. 로봇이에요. 저희 로봇은 걷지를 못해가지고 걸을 필요가 없어요. 걷는 거 자체도 이제 어려운 기술이고요. 대단히 어려운 기술. 그거 굳이 거기다 넣을 필요 없어요. 필요가 없죠. 예. 그냥 갖다 실어 놓으면 되죠. 맞습니다. 예, 한 번만 실으면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 그럼 자기가 카메라로 보고서 여기 조종석을 다 이해를 하고 자기 위치를 조종을 하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건 세계 최초 아닌가요? 그렇게 하는 건 세계 최초. 이름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걸 파이봇이라 불렀어요. 파일럿 로봇. 예. 파이봇. 예. 세계 최초 개발. 그건 세계 최초죠. 인간형 로봇은 최초입니다. 아니 이제 이게 정말 조금 더 보편화되고 예. 법적인 어떤 장치와 안전 그까지만 마련된다면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파이봇이 이륙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하는데 그 뒤에 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저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안전 문제가 생길 그렇죠. 때는 예. 긴급 비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예, 맞습니다. 뭐 만약 그렇게 해서 그게 좀 보편화된다면 굳이 자율 비행기, 자율 여객기 만들으라고 애써 돈 많이 들일 필요 없겠는데요? 그 앞으로 그런 특수한 승객이 많이 타신 항공기들은 아무래도 계속 사람이 해야겠지만요. 좀 특수한 용도들, 그러니까 뭐 장시간 비행을 하면서 뭐 항공 촬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기상 관측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힘들거든요. 그런 거를 하는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미 자율주행차는 기술 수준이 많이 발전돼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계속 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자동차를 운전해주는 로봇 쪽으로 가는 게 나을지.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요즘 자동차들은 다 전자 시스템이거든요. 예전에는 핸들 돌아가는 게 유압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다 전기 모터고요. 예. 특히 전기차들은 이제 그 악셀레레터라고 부르는 페달도 그냥 오락실에 있는 운전하는 오락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센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굳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프로그램 짜는 게 훨씬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용차들을 자율주행하는 거는 뭐 전용차가 만드는 게 어렵지 않고요. 그건 로봇이 필요 없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특별한 건 뭐냐면요. 기존에 있는 많은 차들 혹은 또 군용 장갑차라든가 탱크 같은 것들 이런 데는 요즘에 뭐 우크라이나전도 보시면 탱크가 예전 같지 않거든요. 굉장히 공격을 당하면 쉽게 그렇죠. 공격당하고 또 인명 피해도 있고 한데 예. 이런 데다가 굳이 그 인간 병사들을 넣지 말고 예, 조종 로봇을 넣으면은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탱크나 장갑차 같은 걸 다 자동화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물론 거기에도 새로 만드는 탱크나 자동 그것들은 다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걸 필요가 없는데 기존에 있는 수많은 장치들. 이제 그럼 전쟁이라는 건 병사들은 필요 없고 예. 혼자 날아다니는 드론이 가서 공격하고 혼자 달리는 탱커가 가서 공격하고 그냥 기계와 기계의 싸움이 되겠네요.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기술적으로도 성숙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쪽에 대해서 유엔 같은 데 가서 설명도 드리고 또 회의도 참여하고 그랬었는데 거기는 또 중요한 또 철학적인 얘기가 있어요. 뭐죠? 이 자율 행위, 살상 행위, 이런 전쟁 행위 같은 것들은 자유 의지가 있는 인간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존재론적인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 이런 알고리즘들은 이 법적 자유 의지인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얘네들을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그러네요. 그런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이 자율 살상 무기 개발이 금지돼 있고요. 모든 살상의 결정은 인간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깔려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AI가 말씀드린 철학적인 이슈가 있고 또 하나는 AI가 불완전하다는 거가 깔려 있거든요. 그리고 AI가 스스로 판단해서 인간을 공격할지도 있는 그 위험성도 있죠. 그래서 2, 3년 전만 하더라도 AI가 인간보다 못하다라는 판단을 했었는데 최근에 GPT를 써보신 분들은 얘 나보다 난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흔히 얘기하는 게 영어로 meaningful human intervention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사람이 의미 있게 여기에 개입을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전쟁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다 군대를 다 보시니까 군대에서 다 이제 갔다 오신 분들은 정말 병사들이 다 미닝풀한가? 네, 전쟁 상황에서 막 적군이 오는데 적군이 뭔지 모르겠는데 누가 온다. 그러면 쏘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AI 같으면 나는 죽는 개념이 없으니까 끝까지 보고서 아군이었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 전쟁에서 아군끼리 사상자가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공개는 잘 안 하고 하지만 뭐 몇십 %란 말도 있고 한데 그런 거 볼 때는 AI가 소위 자아가 없으니까 좀 더 객관적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지금 그러니까 드론, 자율주행 레이싱, 비행기 조종하는 로봇 이제 다음번 연구는 뭡니까? 자율 이 로봇 파이봇을 더 오래 하고 싶었는데요. 세상의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해서 이걸로는 제가 은퇴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럼요. 다음 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AI를 많이 쓴 우리 실내 환경, 우리 일상 상황 환경에서 정말 인간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로봇 그런 연구도 많이 들여다보고 있고요. 또 여전히 또 유치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새 같은 거, 새? 네, 새요, 새 정말 새 같이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궁극의 드론이겠죠. 네, 그런 드론을 만들어 보고 싶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을 해서요. 예전에는 정말 그렇게 불가능했었는데요. 이런 사물 환경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기술이 최근 한 1년 사이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저희 연구실도 그런 거 많이 보고 있고요. 뭐 그 예로 단순한 배달 로봇 같은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연구실은 배달 로봇 개발을 하지만 배달 로봇에다가 로봇 팔을 달아가지고 문을 열고 다니는 거예요. 네, 택배를 갔는데 맨날 택배 보시면은 문간에 저기 그 1층에 두고 가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올라오신 분이 계신데 배달 로봇은 못 올라오거든요. 저희는 이 로봇이 딱 보고서 여기는 엘리베이터네, 버튼 눌러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인간이 활동하는 환경을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기술 그런 로봇이 나오면은 굉장히 우리 삶이 네.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수님은 10년 후 우리 미래의 모습이 일상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게 사실은 저희의 모습이 저희 모습인데요. 최근에 그 급격한 노령화 그 문제도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저를 위한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신체 능력이 떨어지거나 할 때 자율주행으로 이동을 하고 급하면 자율비행으로 이동을 하고 그 사람이 이런 모빌리티로죠. 이동권이 박탈되면은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저희도 다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들 보시면 다 이렇게 느끼실 텐데 그런 자율 이동 장치 또 집에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 위해서 냉장고에 있는 물 한 잔을 따라 달라라고 얘기하면 지금 로봇은 잘 못하거든요. 근데 로봇이 알겠습니다. 냉장고 가서 냉장고 문을 이렇게 여는구나. 물을 따라서 드리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시대가 오기 때문에 예. 또 특히 우리나라의 또 그 심한 문제인 이 인구 감소 문제 이거를 물론 사람을 대신할 수 없지만 사람이 대부분의 노동을 이제 로봇들이 할 그렇죠. 수 있게 되면 로봇이 노동을 하는 데서 생산성을 좀 보존할 수 있는 또 군대에서 굳이 위험하게 인간이 목숨을 걸 필요가 없이 예. 위험한 지역에는 정찰관 가면 무인기를 보내고 무인기가 없으면은 유인기에서 사람 내려 한 다음에 파이버로 태워서 보내고 탱크에 실어서 보내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서 그 사람의 목숨을 더 보존하고 또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기술 그런 것들이 제 목적입니다. 혹시 그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할지 모른다는 비관론 쪽의 생각은 아니신가요? 그것도 진짜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전에는 정말 위험하죠. 영화에 나오는 얘기였는데요. 예. GPT랑 얘기해 보시면 예. 얘는 분명히 뭐가 있는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제가 GPT한테 유도신문을 해봤는데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인공지능 연구에 대해서 지금 유럽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규제 장치를 만들자 한번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동시에 해가면서 예. 대신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차, 자율비행, 집에는 비서 같은 로봇, 그렇죠. 그리고 노동 현장에서는 로봇들이 다 이렇게 일하고 또 뭐 전쟁이 없어야 되겠지만 아무튼 병사 없이 이거 하는 군사적 그렇죠. 대치 이런 게 10년이면 된다. 이미 얼마큼 오지 않았습니까? GPT 기술, 챗 GPT 기술을 보면은 진짜 뭐 1, 2년 사이 이렇게 오거든요. 갑자기 훅 옵니다. 그렇죠. 드론도 뭐 되나마나 하다가 갑자기 10년 사이 이제 드론은 아무데나 있지 않습니까? 백화점에도 팔고 뭐한테 팔고 그래서 이런 기술이 훅 오고 자율주행도 세계 유수한 무슨 컨설팅 그룹들도 뭐 2025년, 30년 그랬거든요. 지금 샌프란시스코 자율주행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 복잡한 샌프란시스코 국내에도 심야 자율 버스가 다니고 우리 서울에서 하고 있어요. 갑자기 훅 옵니다. 네. 그러니 10년 후면 상당히 보편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 AI를 만드는 AI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위험하다니까요. AGI라고 그러는데. AI를 스스로 만드는 AI가 그게 위험한 겁니다. 제가 처음에 놀랐던 기사가 뭐냐면은 AI가 신물질을 수십만 개를 찾았다는 거예요. 신물질을. 그러면 이제 신소재 연구하시는 분들이 할 일이 좀 줄죠. 난 집에 간 동안에 버튼 눌러놓고 집에 갔다 학교 와 보니까 이만큼의 리스트를 뽑아놨는데 한 이만큼은 되는 물건들이다. 그러면은 뭐 그것도 새로운 연구죠. 그렇게 연구하면 되는 거죠. 하여튼 참 재미난 연구들 그동안 많이 해오셨는데 지금 요즘 정말 속도가 빠르니까 하실 일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큰 성과 이루길 기대하면서 지켜볼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0년 후 미래 정말 기대됩니다. 근데 너무 놀라워서 갑자기 심장마비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군요.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